모든 불행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우리는 인생 전반전에서 정말 수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지만 끝내 잘 헤쳐와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인생도 마음 단단히 먹고 또 준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자작나무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지은이는 요코타 쇼타입니다. 일본 최고의 노후 설계사라고 하는데 연금, 상속과 같은 자산 문제를 주로 담당했고요. 수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하는군요. 정년 60세, 인생 80년이라는 말은 이젠 정말 아닌 것 같아요. 70세 정년, 100세 인생, 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가 요즘에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40세가 인생의 반환점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요즘은 그 반환점이 50세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 수만 건 이상의 상담을 해오면서 바로 아래의 내용의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날 확률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대충 알고 있거나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거나 하는 문제일 수 있을 텐데 아래의 문제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거리는 게 아마 저만은 아닐 겁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56세, 황혼 이혼 위기에 봉착한다. 60세, 연봉은 반으로 줄고 일은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간다. 66세, 암 선고를 받는다. 이건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만은 아니라고 해요. 정부나 대기업이 발표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비롯해서 각종 연구나 논문을 기반으로 한 현실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혹은 대충 알고 있었던 막연히 불안해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몇 살쯤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일어날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최소한 문제를 알고 있다면 그 문제,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책의 미덕은요, 사실 작가가 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솔루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환기를 해준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었다고 저는 봤어요. 지금 당장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모든 답을 미리 다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살펴보아두면 나중에 보다 나은 대처법을 빨리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불행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라도 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우리는 인생 전반전에서 정말 수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지만 끝내 잘 헤쳐와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인생도 마음 단단히 먹고 또 준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사실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목차가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 많은 문제들을 다 만나는 건 아니니까, 다만 그럴 가능성이 그저 높다라는 것이니까 우리 담담하게 한번 쭉 들어보시지요. 너무 인상 찡그리지 말고요. 50세. 아픈 부모를 돌보았더니 찾아온 우울증과 조기 퇴직. 51세. 갱년기를 겪는 아내의 분노가 폭발하다. 53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 다툼이 시작되다. 55세. 정년은 늦어지는데 월급은 줄고 직책도 낮아진다. 56세. 황혼 이혼 위기에 봉착하다. 60세. 연수입은 절반으로 뚝. 일은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가다. 61세. 정년퇴직의 충격으로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다. 62세. 은행만 무조건 믿었다가 재산이 반토막 나다. 63세. 첫 손주의 탄생의 기쁨도 잠시, 고부 갈등이 시작되다. 65세.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연금, 결국은 손해를 보다. 66세. 암 발병률이 급증하는 시기,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70세. 평생 모은 전 재산이 10년도 못 가 사라지다. 72세. 자녀가 다시 백수가 되고 이혼해서 돌아오다. 75세. 의료비에 간병비까지 인생 최대의 경제 손실이 닥치다. 77세. 자식 부부와 사는 게 눈치 보여 집을 금매로 싸게 넘기다. 79세. 갑자기 입소한 요양원,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늘다. 80세. 알면서도 쉽게 당하는 보이스피싱과 부동산 사기. 82세. 결국 찾아온 치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90세. 시설 입원 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 몇 개의 챕터 가운데에서 발췌독 해보겠습니다. 50세. 아픈 부모를 돌보았더니 찾아온 우울증과 조기 퇴직. 부모를 돌보았을 뿐인데 파산 신세가 되다. 인생 후반기라 불리는 50대에 들어서면 더 이상 나와 내 자식만 생각하며 지낼 수만은 없게 된다. 부모님의 노후 생활, 특히 노인 돌봄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인 돌봄 문제가 그다지 큰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되었다. 특히 50대 무렵부터는 고령이 된 부모를 돌보느라 퇴직을 선택하는 돌봄 퇴직이 최고점을 향한다. 부모를 돌보는 일에는 두 가지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첫째는 일과 돌봄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다른 하나는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다.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다. 결국은 돌봄 우울을 겪기도 한다. 내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효심에서 행한 일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옭아매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영향이 미치기도 한다. 배우자가 돌봄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혼하는 모습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예전과 달리 지금 시대는 아내가 시부모를 봉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내 부모를 돌보는 데에 협력하지 않거나 아내도 일을 하고 있어서 공동 돌봄이 어려우면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부모를 돌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 종사자는 감소하고 돌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댈 수 없어 강제로 택한 조기 퇴직. 많은 사람들이
고령인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간병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몇 년 동안 배우자나 자녀의 도움을 받으며 집에서 간병하다가 한계가 오면 요양시설에 모시는 수순이 압도적으로 많다. 게다가 간병이라 뭉뚱그려 칭해도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시설을 이용할 것이고 시설 이용료를 부모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돌봄 퇴직에 이르지 않는다. 간병으로 인한 조기 퇴직은 최대한 미루고 미뤄라. 돌봄 퇴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50세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대학 진학 등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부부 중 한 사람만의 수입으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부모의 연금이나 자산이 충분하다면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부터 부모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봄 퇴직을 하려는 게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는 간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돌봄 기간은 약 5년이라고 하는데 인생 100년 시대인 오늘날은 돌봄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수입이 끊어진 상태가 10년이나 지속되면 가정까지 함께 무너질 위험마저 생긴다. 한번 퇴직을 해버리면 재취업이 지극히 어려워진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50세에 조기 퇴직을 하고 10년 동안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린 후 다시 재취업을 하려 해도 지원 가능한 회사와 업무가 극히 드물다. 50세를 넘긴 후의 복직과 재취업은 비유하자면 도쿄대에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지 모른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면 일과 수입이 제로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연수입 600만엔 여기에서 지금 일본 돈의 화폐로 지금 글은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그냥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된 금액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연수입 6천만 원에서 연수입 2천만 원이 되면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연수입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한창 자라날 시기인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생활비만으로도 무척 힘겨울 텐데 교육비를 따로 지원해 줄 수나 있을까? 게다가 50세부터 일을 그만두면 후생연금, 우리나라에서의 국민연금에 해당되죠. 적립도 멈추기 때문에 65세부터 받을 예정이던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고 만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노후 생활도 위험해지지 않겠는가? 돌봄으로 인한 조기 퇴직을 결정하면 부모의 돌봄 문제에 한해서는 해결책이 될지 모르지만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모의 돌봄 상황을 대비해서 금전적인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부모만이 아니라 자신과 내 가족이 경제적 파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자. 경제적인 이유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근무처와 상담해서 출근하는 날이나 업무 시간의 조정 등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자. 부모의 간병 활동에 있어서는 회사나 지자체,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혼자 짊어질 생각 말고 팀 플레이를 해라. 나 혼자 해결해야지 하는 사고방식도 돌봄 퇴직을 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간병은 가족과 공적 기관이 함께 팀을 이루어 하는 게 정답이다. 예전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해보자. 육아라면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집, 배우자 또는 조부모까지 모두가 팀을 이루어 도왔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육아도 가능했다. 그러다 좀 더 자라 초등학생이 되면 혼자서 귀가하고 혼자서 숙제를 하는 식으로 그 시기를 지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령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립과 멀어지게 된다. 맨 처음에는 가족의 도움으로 돌봄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면에서 점점 어려워진다. 결국 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부모의 연금과 자산에 따라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받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또 의사 능력이 확실할 때 마음 단단히 먹고 부모님의 재산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 놔야 한다. 평소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나 정기예금의 통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의외로 정기예금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것을 해약해 보통 예금으로 바꿔두기만 해도 자금 사정이 훨씬 나아진다. 돌봄 퇴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회사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서 양해를 얻고 업무 분담을 요청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여기에 공적 돌봄 서비스까지 잘 활용하면 개인적인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단기간만 돌봐주거나 낮 동안만 돌봐주는 맞춤형 방문 요양보호사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자. 또한 아직까지는 돌봄시설에 들어가길 꺼리는 고령자가 많다. 오랫동안 살아서 애착이 가는 내 집과 떨어지고 친구, 가족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자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시설 입소를 권하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난다. 차라리 이럴 땐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신체 돌봄만이 아니라 심리 상담까지 가능하기에 오히려 이들이 권하면 순탄하게 입소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니 힘들게 혼자 감당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정리하자면 일단 자금이 얼마이고 협력자는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자. 그런 다음 실천 가능한 것과 실천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눠서 그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복한 노후 생활 이 세 가지만 기억해라. 남은 인생이 편해지는 세 가지 관점. 앞서 50세부터 100세까지 향후 펼쳐질 노후 가상 시나리오를 보며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안심하길 바란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았으니 앞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행하기 전에 부디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정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관이란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 나다움을 가장 상징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가족일 수 있고 성장일 수 있으며 공헌일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정답은 없다. 그 가치관,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사고의 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후의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 휘 몰아쳐 올 때 결단을 내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관이 없으면 많은 정보에 휘둘려서 사고의 축이 흔들리고 만다. 특히 이제 곧 맞닥뜨릴 노후에는 생각하는 힘도 움직이는 힘도 쇠약해져 간다. 건강할 때 자신의 축,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가 내 인생의 목적지인지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의지한 인생은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인생에서 건강해진다, 자산이 늘어난다, 행복해진다 같은 일은 자동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인생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다른 사람의 성공만을 흉내내다가 운 좋게 현실로 만들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행복의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면 시간이 한참 지나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으로 시작될 노후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지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가치관에 대해 전하려 한다. 소득, 가족, 행복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에게 맞는 가치관을 발견한다면 더 좋다. 그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사고로 이어질 것이고 행동을 바꿀 것이며 삶 전체를 바꿀 것이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불로소득은 반드시 확보하자. 첫 번째는 소득이다.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는 현역 시절 노력의 결과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편이 이득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일은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보람까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행위다. 따라서 일은 60세가 되면 그만두는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으면 좋겠다. 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은 예외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하며 전직이나 은퇴를 결단하는 편이 훨씬 좋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심적 부담이 비교적 적고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연금 소득의 경우 앞서도 언급했듯이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추는 게 중요하다. 1년만 미뤄도 수급액이 약 8%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70세까지 늦추게 된다면 실제 수급액은 무려 42%나 상승한다. 게다가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늦추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물론 수급을 뒤로 미루는 것은 방금 설명한 근로소득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는 생활을 지속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여기에 사적연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 기둥, 불로소득 만들기도 권한다. 50대까지가 현역 직장인이라면 충분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집세 수입을 얻는 부동산 임대업은 바쁜 사람도 시작하기 쉬운 방법이다. 단, 미래를 대비해 어느 정도의 집세 수입을 목표로 할 것인가는 자신의 노후 생활 스타일에 맞춰 생각해야 한다. 물론 집세 수입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러려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너무 빠듯해질 것이고 지금의 삶에 즐거움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져서 본말 전도가 되고 만다. 지금의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예상되면 매월 50만 원 정도의 집세 수입에도 당연히 만족해야 한다. 겨우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현역 시절의 50만 원과 노후의 50만 원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일을 하고 있다면 매월 임금이라는 형태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겠으나 노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안정된 소득이 연금밖에 없다면 50만 원이 얼마나 고맙겠는가. 만일 시급 10,000원으로 50만 원의 소득을 얻어야 한다면 50시간을 일해야 한다. 주에 3일, 4시간 일해야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것이 100만 원이라면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주 3일 근무다. 가족과의 소통 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 두 번째는 가족이다. 가족과의 소통 시 주의할 점은 가장 먼저 자신의 심신이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신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는 여유와 차분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비록 그 상대가 가족일지라도 말이다. 그 다음 순서로 기혼이라면
자녀보다는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부 퍼스트가 좋다. 노후는 일상의 거의 90%를 부부 둘이서만 보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신경 썼으면 하는 것이 고령이 된 부모와의 소통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결혼 후 자신이 꾸린 가족 우선으로 살아왔기에 부모와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부모의 치매 대책 등 실질적인 장점도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82세에서 소개한 가족 신탁이다. 가족 신탁은 별 어려움 없이 상속이 진행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생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돈을 쓸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제도다. 종래의 유언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다. 가족 신탁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가족 회의를 거쳐야 한다. 고령의 부모에게 가족 신탁을 이해시킨다, 대화한다, 결정한다 라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경우가 바로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깊어진다. 지금까지는 돈이나 상속에 관한 말을 꺼내려 해도 막상 꺼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혹여 서운해하거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까 걱정돼 나중에 하자고 미루어온 사람도 많을 텐데 가족 신탁을 하면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 이처럼 가족 신탁은 상당히 계획적인 제도다. 가족 간의 소통 결과 가족 신탁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더라도 가족 회의 시간을 가졌던 것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 계속 가족 신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읽었던 파트이기는 한데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낭독에서는 제가 다루지 못했던 파트이기는 합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한번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도. 출세와 성공이 주는 행복은 딱 50세까지다. 50세를 넘어선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경기 운영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노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과 출세, 성공에 대한 중요도가 줄어든다. 1,000만 원의 자산을 늘리기보다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하루를 얼마나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연소득을 올리랴, 자녀의 입시를 성공시키랴, 직장마다 사회마다 제각각의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렸던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나도 돌아보면 나와 가족에 대한 관심, 건강보다는 큰 돈을 벌고 일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온 에너지를 쏟았다. 당시에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소득이 늘어나면 가족도 나도 행복도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 착각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행복도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이 있다. 먼저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기분이 과도하게 들뜨거나 심하게 가라앉는 게 덜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든다. 그러니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이유 없이 불안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우울하다. 매사 초조하고 쫓기는 기분이 든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처럼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을까? 노후에는 가족 간의 상호 지지가 관계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의 축이 망가지면 단박에 가족도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위기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행동과 습관이 중요하다. 가령 아침 산책을 통해
햇볕을 정기적으로 쬐고 아침밥은 거르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하며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요가나 명상을 해도 좋다. 바빠서 일에 쫓기더라도 잠깐 복식 호흡을 하면 세로토닌은 분비된다. 일부러 여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지 푸른 녹지가 있는 공원에만 가도 충분하다. 매일 밖에 나가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루 10분씩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세로토닌이 꾸준히 분비되면 밤에 잘 때에도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후에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건강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매일의 사소한 습관에 달려 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삶의 균형을 지킨다는 것. 이번에는 애정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에 대해 설명하겠다.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 즉 스킨십을 통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불안과 공포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친밀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노후에 들어서 이 옥시토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일 중심의 생활에서 가족 중심의 생활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보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므로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 서구와 달리 일본에는 가족끼리 인사할 때 포옹하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습관이 없어 옥시토신이 나오기 힘든 문화일지 모르겠다. 부부라면 시간을 내어 오붓한 분위기를 내지 않더라도 평소에 서로 딱딱하게 굳은 어깨와 허리를 주물러 주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편 옥시토신이 반드시 스킨십을 통해서만 분비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말을 가만히 듣고 경청하는 일로도 가능하다. 할 말이 없으면 손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다. 가족도 반려동물도 가까이 있지 않으면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다. 간혹 이를 많은 지인과 교류해야 한다고 오해하여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속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연결은 별 의미가 없다. 3명이든 1명이든 서로 마음이 통하고 깊이 교류하면 옥시토신은 분비된다. 마지막으로 도파민을 설명하겠다. 도파민은 생명의 활력을 만들어서 의욕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현역 시절에는 누구나 펑펑 쏟아져 나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노후가 되면 그 힘이 잠잠해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까지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도파민의 힘을 깨워 활용해야 한다. 노후에 도파민을 분비하려는 목적은 전처럼 출세를 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도파민의 도움을 받아 무기력에서 벗어나 의욕을 돋우고 작은 성공이라도 좋으니 완수하여 거기서 오는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산책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생각보다 더 오래 걸었다거나 우연히 길거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는 일처럼 대상은 어디에나 있다. 집에서 취미에 몰두해도 도파민은 나온다. 서예, 악기 연주, 그림이나 조각 같은 등의 창작 활동 등 뭐든지 좋다. 배움이나 성장을 실감하며 삶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되찾는 것, 그게 핵심이다. 노후에는 우선순위를 거꾸로 바꿔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역 시절에는 출세하거나 연봉을 올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로지 사회적 성공과
목표 달성에만 몰두한다. 그런 다음에는 성공을 거두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들과의 관계에만 매달리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 직전에서야 비로소 심신의 건강에 겨우 눈을 돌리는 인생을 보낸다. 불안정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테니 잘못되었다고 무작정 부정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노후까지 이어진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내 인생은 행복했을까? 현역 시절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느라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미 심신이 피폐해졌는데 체력도 기력도 떨어지는 노후까지 이런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노후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우선순위를 반대로 하자. 마지막으로 평범한 매일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자.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은 매일매일이 한편으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계속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 노후에는 인생 전반전보다 즐겁고 설레는 일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일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날 확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라. 슈퍼마켓으로 물건을 사러 가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마음을 잘 아는 친구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일들이 전부 사라져버린다면 말이다. 당연한 매일을 둘도 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노년이 행복한 궁극적인 비결이 아닐까. 언제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부터 하루라도 더 길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살자.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최고의 인생을 살아보자.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또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